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우리 국민들은 무려 전국에서 190만 촛불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 탄핵 그리고 퇴진을 촉구하고 있는 건데요. 벌써 5주째 거리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정말 민주주의 축제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구나. 다들 전 세계가 놀라는 이런 상황인데요. 정작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대국민 담화를 준비 중이다라는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형태로 무슨 내용을 담을지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어쩌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국민연금을 동원했다 이런 의혹이 나왔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은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자세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토요일 어디 계셨어요? 토요일날 뭐 당연히 광화문에 있었죠.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 저도 그 법원이 200m까지 네. 그 허용을 했기 때문에 네. 삼청동 쪽하고 내자동 쪽 양쪽 네. 다 청와대 쪽까지 네. 행진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취재하셨군요. 아니 지난번에 그 미국 대선 소식을 네네. 그 민주당 그 경선 소식 너무 잘 전해주셔서 저희가 팟짱의 특파원으로 임명을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한번 특파원으로 현장 특파원. 현장 특파원으로 한번 갔다 네. 오실래요? 트럼프 소식도 궁금한데 말이죠. 190만 명이 모였어요. 네, 네.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까? 제가 85년도 대학을 입학한 이후로 네. 사실 사회운동만 한 20여 년 했죠. 네, 국회의원 그렇죠. 생활은 한 4년만 네, 했고요. 네. 87년도 6월 항쟁 정말 거대한 민주화의 물결을 이뤘던 그 현장에도 있었고요. 네. 지난 30년 가까이 이런 어떤 민중의 힘이 표출되는 각각의 현장에 다 있었습니다만 그렇죠. 이번 아마 박근혜 탄핵을 위한 우리 국민들의 촛불 집회야말로 한국 근현대사의 아마 최대 규모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그 정도의 인원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정말 아무런 그 충돌 없이 이루어졌다. 그 말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마음이 다 모였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아마 이 탄핵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하야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아마 전 세계에서 이번 이 탄핵을 위한 촛불 시위 과정 자체를 하나의 어떤 새로운 민주주의의 어떤 새로운 양태 또 시위 문화의 새로운 양태로 연구하고 또 새롭게 조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그 역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회학자들 공부 세게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장 맞습니다. 취재 많이 해서 사회학자들이 이거 끝나면 책을 연구 논문을 무지하게 쏟아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그 중요한 게요. 저는 그날 저녁 8시에 소등을 했잖아요. 1분간. 네, 그게 네. 짧다면 짧고 네, 길다면 네. 긴 기간인데 저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너무 감격적이었어요. 맞습니다. 그 12일 날 집회 때는 그 100만 집회 때는 사람들이 그 촛불의 파도 네. 앞에서부터 뒤까지 쭉 그 그러니까요. 촛불의 그 파도를 보면서 네. 감동했다면 네. 이번 26일 집회에서는 그 1분 동안에 네. 일시적인 그 소등이라는 네. 걸 통해서 네. 아마 그 어둠 속에서 오히려 새로운 희망을 찾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의 절박한 마음이 잘 표현된 것 같고요. 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집회 도중에 이렇게 일시에 그러니까요. 불 끄자 하는 네. 순간에 바로 꺼버리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다시 희망의 촛불을 들은 이런 그러니까요. 모습은 아마 네. 정말 역사의 현장으로 기록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정말 그 진짜 그 이게 누가 동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 시켜서 네. 하는 게 아니라 다 자발적으로 막 유모차 네, 밀고 애들 업고 막 그리고 전국에서 와가지고 1분간 딱 소등을 하는데 야 진짜 대한민국 사람들 대단하다. 네, 저는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장에 가보신 분들 뭐 다 네, 느끼시겠지만 그렇죠. 정말 남녀노소 정말 지역 상관없이 그러니까요. 또 직업도 네. 뭐 상관없이 모두가 다 그러니까요. 뭐 지식인이든 일반 학생이든 주부든 모두가 다 대한민국 한 명의 국민으로서 네. 다 똑같은 평등한 입장에서 하나의 마음으로 모였다라고 하는 점에서 정말 요즘 세간에 나오듯이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하게 잘한 게
전 국민 통합을 시켜줬다. 그러니까요. 이걸 정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네. 그러니까요. 지역도 없고 세대도 없고 어떤 그런 뭐 하나도 여성 남성 뭐 네. 성별 뭐 이런 거 없이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정말 100% 대한민국을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이런 식으로 이룰 줄은 몰랐다. 예, 통계 지표상으로도 4%를 빼면 96%의 그러니까요. 국민이 하나의 마음이고 아마 저는 그 4%조차도 네. 그냥 이렇게 뭐 하니까 답변을 했을 뿐이지 거의 뭐 모든 그러니까요. 국민이 예. 같은 샤이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근혜가 있을까요? 저는 뭐 그거는 이제 청와대에서 그 만들어낸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모든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네. 샤이 박근혜는 없다. 지금 거의 모든 지표를 분석해 봐도 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의 여론은 이제는 뭐 보수 진보나 지역을 떠나서 모든 계층에게 네. 거의 뭐 압도적인 여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압도적 국민들이 이제 그만 내려오시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는데요. 오늘 발표된 내용들 그리고 어제 또 쏟아진 뉴스들 속보들이 많이 있어서 그 얘기를 좀 여쭈면서 내용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거짓말이 네네. 드러났어요. 네. 본인은 뭐 최순실의 최자도 모른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차은택 씨 변호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최순실 씨가 가보라고 해서 그 비서실장 공간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만났다는 건데요. 오늘 아침 뭐 잠옷 입은 드레스 코드가 한 언론에 잡혔어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범죄 사실이 드러날까요? 어떤 형태로 드러날까요? 아마 이번 수사에서 핵심적인 것이 이제 몇 가지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네. 번째는 네. 이제 그 재벌들의 그 제3자 뇌물공여죄를 입증하는 거죠. 네. 삼성이 이제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승계를 위해서 국민연금에 네. 찬성을 얻어내는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가성 있는 이제 뇌물을 제공했다라고 하는거나 네. 뭐 롯데 뭐 이런 데들의 어떤 재벌들의 뇌물 공여 부분을 밝히는 게 첫 번째일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그동안 이 대한민국을 국정농단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제 사정기관들이 이 뒤에서 봐주고 네. 또 넘어가 준 게 있는데 그 핵심이 지금 김기춘, 우병우, 그렇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우병우 민정수석 아닙니까? 이 네. 두 사람이 아직도 사법 처리되고 있지 않은데 이 네. 부분도 아마 이제 밝혀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새누리당과 관련해서 정말 최근에 와서 뭐 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네. 이해운 전 의원이나 또 전효옥 전 의원이 네.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최순실을 몰랐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다 거짓말이다라는 말을 새누리당의 전 의원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네. 점에서 최순실의 존재 또 최순실과 박근혜와 대통령과의 관계를 최소한 네. 친박의 핵심들은 다 알았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 과정에서 은폐됐던 어떤 네. 정권 내부의 문제들 그것이 단순히 이제 정치적 의혹만이 아니고 네. 최근에 이제 재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새누리당 내 친박계 핵심 실세 의원이 관련돼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마지막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네. 되고요. 이 세 가지를 못 밝힌다 그러면 네. 결국은 이제 특검이 그 역할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세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재벌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순실 씨 그리고 또 안종범 전 수석 그리고 정호성 전 비서관의 공소장을 보면 재벌들이 전부 피해자로 네네.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연 피해자냐? 피해자 아무개는 뭐 이렇게 기술한 게 옳은 거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우선 공소장이 그렇게 작성된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물론 유감이죠. 뭐 우리 일반인들이 다 아시다시피 네, 공짜 돈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돈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네. 말이 이제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그렇죠. 상식이고 예, 진리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가 20년 가까이 재벌 기업들의 어떤 비리라든가 문제점을 쭉 그 시민운동 차원에서 네. 해왔던 입장에서 보면 금액에 상관없이 이런 성격의 돈은 절대로 재벌 총수의 지시 혹은 최소한 묵인 없이는 집행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 입장에서 보면 네, 뭐 30억, 40억이라고 하는 돈이 네, 큰 돈이 아니니까 정말 이재용 부회장 모르고도
밑에서 할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이거는 금액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의 네. 성격 때문에 반드시 재벌 총수의 최소한 보고 후 승인 없이는 집행될 수가 없는 돈의 성격이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네. 하고요. 우리가 지난 그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사건 때도 네. 그랬고 또 YS 김영삼 정부 때 네. 김현철 씨 예. 사건 때도 그랬고 또 공정거래위원회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사건 때도 그랬고요. 권력이 어떤 위치에 가게 되면 돈을 제공하는 것은 당장 어떤 그 자리에서 대가가 오가지 않아도 이후에 어떤 대가를 바라는 이런 네. 어떤 대가를 기대하고 주는 돈으로 봐야 하는 것이고요. 네. 그것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도 포괄적 뇌물죄로 의유를 해왔던 그렇죠. 전례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제3자 뇌물공여죄라 하더라도 예. 재벌이 피해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전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마 검찰에서는 네. 이게 이제 모든 기업이 재벌 30대 재벌 기업들이 대부분 다 냈기 때문에 그걸 네. 이제 재판장에서 다투기보다는 그 출연금 이외에 따로 돈을 제공했던 삼성이라든가 또 롯데라든가 네. 또 뭐 이런 이제 네. 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이 뇌물죄의 어떤 혐의 입증을 해서 추가적으로 기소하려고 하는 또 이런 노력도 지금 검찰안이 제가 보기에는 소위 우병우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김기춘 우병우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 권력하고 네. 또 앞으로 이 검사 생활을 계속해야 되는 검찰 내 또 미래 권력 간에 지금 이제 한참 이게 합동 권력 연행이 투쟁이 있는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네. 국민 여론 때문에 이제 이 박근혜 정권 하에서 뭐 네. 특혜를 받았던 검사들 아닌 네. 어떤 일반적인 검사들이 이번에는 제대로 짚고 가자 이런 여론들이 검찰 안에서도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특검 수사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검찰들이 네. 아마 상당히 이 재벌 문제와 관련해서는 뇌물죄 관련된 어떤 혐의 입증을 해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다들 그 돈에는 다 이유가 있죠. 그렇죠. 그냥 공짜로 주는 돈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대가성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롯데하고 SK에 대해서는 좀 세게 뭔가 면세점 특혜 네네. 의혹과 관련해서 최순실의 개인 문제를 수사하겠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막 하지만 삼성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답이 없어요. 그래서 삼성은 마치 이렇게 공란처럼 비어 있고 이 문제를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를 뭐 그 삼성공화국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 여론 때문에 그 소위 최순실과 그 재단에 제공됐던 돈에 대한 뇌물죄 수사가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만 네. 공교롭게도 지금 롯데나 SK에 대해서는 면세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네. 또 총수의 어떤 수사와 관련된 문제 또 총수의 사면 문제와 관련된 대가성이 오간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네.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렇게 수사가 진척되고 있습니다만 삼성 문제만큼은 아직까지도 네. 별다른 지적이 지금 없고요. 또 국회에서도 지금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제 그래요?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9개 재벌 총수들을 30일 다 부터 지금 하죠. 이제 부르죠. 부르기로 돼 네. 있는데 네. 지금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 참 핵심적인 것이 지금 그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의 국민연금의 네. 어떤 외압을 통한 찬성 투표 이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이재용 부회장이 그 증인으로 출석할 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홍한성 본부장을 네. 포함해서 그 내부의 의사결정에 관여했던 실무자들을 그럼요. 증인으로 채택을 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같은 날 그럼요. 불러야 되는 네, 건데 네. 그런데 심지어 재벌 총수를 증인 채택하는 것을 찬성했던 새누리당에서 네. 지금까지도 오늘 이 시간까지도 국민연금 관계자 증인 채택만큼은 죽어도 안 된다고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재용 부회장과의 대질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는 것만은 맞겠다. 그리고 지금 삼성의 그 미래전략실 포함해서 고위 관계자들이 지금 국회에 거의 지금 완전히 다 풀려서 지금 삼성 직원들이 예, 국회를 그냥 다 포위하고 있군요. 예, 예, 하고 있는데 로비하느라고. 그거의 핵심이 뭐냐? 예. 바로 이런 그 삼성물산 합병 과정 관련해서 국민연금 이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재용 부회장과 일종의 대지 신문처럼 이루어지는 네. 이 상황만큼은 지금 예. 피하고자 하는 게 이게 지금 삼성의 주된 목표이고 이것이 지금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반대로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통령조차도 탄핵하는 것에 찬성하겠다라고 하는 의원들이 새누리당에 나오는데 삼성 문제만큼은 친박이고 비박이고 무조건 다 안 된다라고 이게 정말 대한민국이 얼마나 재벌공화국이고 삼성공화국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아주 실증인 사례 아닌가 싶습니다. 권력 서열 순위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1위 이재용, 2위 최순실, 3위 정윤회, 4위 박근혜 이렇게 대통령보다 더 센 거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네, 아마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이제 그 박창진 사장을 포함해서 일부 이제 삼성 임직원의 경미한 수준의 사법 처리로 이 사태를 마무리하고자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가 책임지고 가, 네가 가라 하와이 이런 거예요? 그렇죠. 네. 최근에 그 우리 국민들 한번 신문 봐 보십시오. 지금 거의 몇 주째 도와 모든 신문에 뒷면에 전면 삼성 그 광고가 지금 계속 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언론을 삼성 광고로 막고 언론은 이제 입에 돈을 물리는 거예요, 언론에. 네. 그러니까 요즘 그래서 재갈을 물리고 요즘은 심지어 현직 대통령의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물러나라 이렇게 기사까지 쓰는 언론들이 삼성과 관련해서는 왜 피해자를 수사하냐 그것 때문에 삼성의 신인도가 떨어진다. 추락해서 국제 경쟁력에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삼성 측에서 문제 없다고 해명하고 있는 거 자료를 내면 그거를 그냥 기사로 그대로 옮겨다가 지금 기사를 쓸 정도로 정말 돌아가신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권력이 진짜 삼성으로 넘어간 거 아니냐. 저는 요즘 상황을 보면서도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삼성 앞에 당당한 언론 오마이TV 팟짱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간신히 언론도 이제 이 권력 감시를 하면서 기레기에서 벗어났는데 또 삼성의 포위가 되면 그래 저것들은 재벌들만 감싸주는 언론 같지 않은 언론이야 이런 욕을 또 먹게 되는 상황이 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이번 주 안에 그 탄핵 소추안을 완성하려고 하고요. 또 최소한 정기국회 12월 9일까지는 탄핵안을 의결한다. 근데 이제 저희 당의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그리고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인 12월 2일 날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같이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게 이제 저희 입장입니다만 이 탄핵 소추안에도 이 소위 기업과 관련된 제3자 뇌물공여죄를 탄핵 사유로 적시하는 문제 또 그럴 때 무엇을 적시할 거냐에서 SK라든가 롯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습니다만 지금 삼성을 적시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야당 내 일부에서도 지금 반대 목소리가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입장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적시하는 쪽으로 가 있고요. 그럼 정의당이 삼성 못하자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는 않을 그러면 국민의당이네. 네, 그래서 이제 국민의당이 삼성 넣지 말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점은 이제 이번 주 안에 조율을 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결론적으로는 다 적시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삼성이나 또 언론이 일부가 이런 어떤 삼성 문제를 어떻게든지 좀 축소하려고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이번 뭐 박근혜 대통령 문제도 여기까지 오는 게 다 국민의 여론과 국민의 힘 때문 아닙니까? 결국 삼성 문제도 저는 이런 국민의 여론,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저는 뭐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190만 촛불이 삼성 본관 앞으로 가는 수가 있어요. 삼성 여러분 너무 국회에서 로비 세게 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제는 국민들이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해. 이런 부패, 정경유착. 이게 너무 싫어가지고 우리가 87년 민주화운동도 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또 다시 꾸물꾸물 살아가지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 권력이 결탁해서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부조리하고 부도덕하고 이런 나라에서 살아야 됩니까? 이게 삼성으로 가는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다음 주 촛불이. 네, 저도 이제 삼성 쪽 관련돼 있는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정말 이거를 그 과거처럼 로비해가지고 만약에 삼성을 사법처리에서 빼거나 뭐 예를 들면 국정조사 과정에서 누구를 빼거나 이랬을 때 국민 여론이 가만히 있겠냐? 그렇죠. 그건 오히려 이제 그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오니 그런 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이 막 경영을 승계해서 이제 소위 이재용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이참에 과거 정경유착 시대에서부터 쭉 내려왔던 어떤 삼성의 이런 이제 오만한 권력과 언론을 농단해서 또 사정기관을 로비를 통해서
잘못된 일을 저질러 놓고 이렇게 덮고 갈 수 있다. 우리는 그럴 힘이 있다. 이런 이제 과거의 삼성 패러다임을 이제 좀 정리하는 것이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을 위해서도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언제까지 법으로 안 되는 일이나 편법적인 일을 해놓고 그것을 어떤 삼성의 영향력과 로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이제 수십 년간의 삼성의 이 잘못된 관행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 이제는 이제 맞춰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오히려 새로운 이재용 시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막고 마감하고 그리고 정말 투명한 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경영으로 바꿔내는 그런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게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게도 전 좋다고 생각하고 그 상징적인 조치 중에 하나는 이번 사태에서도 보여줬던 이번 이제 최순실과의 관계에서도 핵심이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그렇죠. 또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또 그 밑에 지금 김종중 전략팀장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계열사들 다 무시하고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서의 어떤 최순실에 대한 자금 집행이나 이런 무리한 합병 과정들을 다 주도했다는 게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그런 미래전략실 과거의 구시대적인 이게 그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 구조본이고 이건희 비서실인 거 그렇죠. 비서실이었던 거죠. 이런 부분들도 이건희 회장 시절의 구조본이 이제 이재용 회장실의 미래전략실이 돼요. 그렇죠. 간판만 바꿔서 그대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미래전략실이 아니고 이제 과거를 그대로 연장하는 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참에 저는 삼성에서 이 부분도 깔끔하게 정리해서 새로운 정말 경영의 그러니까요.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 특검 때 이거 없애기로 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소위 이제 없애기로 해놓고 미래전략실이라고 해서 이름만 바꿔서 다시 만든 거죠. 참 이게 구악적 행태를 언제까지 아니 근데 다 좋은데요. 저는 삼성이 뭐 그 개별 기업이니까 뭐 자기들이 미래전략실을 하든 뭘 하든 한다고 하는데 그건 차치하다 하더라도 국민들한테 손해는 끼치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사태로 우리 국민들이 무려 3천억에서 6천억, 6천억인 거죠.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삼성물산과 네. 그 제일모직 옛날 에버랜드라고 예, 하는 예, 회사와의 예. 합병이 2015년 7월달에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것도 되게 웃겨요. 에버랜드하고 제일모직이 같은 회사라는 것도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경영권 승계가 시작된 게 네. 처음에 이건희 회장에게 60억 현금을 받아서 그게 16억 언제죠? 그게 90년대 초반입니다. 1990년대 초반에 60억을 받아서 네. 16억 세금을 내고 네. 그 돈을 갖고 처음으로 매입했던 지분이 바로 에버랜드 지분이었고요. 그 에버랜드 지분이 지금 이제 제일모직으로 바뀌어서 그 소위 이재용 부회장과 이부진, 이서연 이 자매가 지금 이제 에버랜드 제일모직의 절대 지분을 갖고 있었고요. 그 절대 지분을 갖고 있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이 추진된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삼성물산에는 총수일가의 지분이 없고 네. 제일모직의 지분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 당연히 제일모직에게 유리하게 합병 비율이 정해질수록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거죠. 그래서 몫이 많아지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삼성에서 책정한 이제 합병 비율이 소위 제일모직 주식 1에 대해서 삼성물산 주식을 0.36을 주는 것으로 이제 합병 비율을 정했는데 그 당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내부적으로도 이게 삼성물산 주식을 너무 낮게 평가해서 최소한 1대 0.46은 돼야 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스스로도 그래서 현재 삼성이 제시한 형태로 합병을 하게 되면 약 3,500억 정도 손실이 난다라고 스스로 내부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찬성 표결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 뒤에 지금 국민연금이 손실본 금액이 6천억입니다. 내 돈인데? 계속 손실을. 그렇죠. 그러니까 네?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위해서 적립해놓고 있는 국민연금 6천억의 손실을 끼치면서 이재용 부회장은 소위 합병된 삼성물산의 지분율을 높였으니 소위 이재용, 이부진, 이서연 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전 국민이 6천억의 손실을 본 거죠. 열받아. 이건 있을 수 없죠. 우리는 가뜩이나 이재용, 이부진처럼 돈도 없어요. 네. 근데 정말 이렇게 많은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이 이재용 일가에게 이익을 줬다는 건데요. 그럼 이걸로 이재용 씨가 얻은 이익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지금은 뭐 그거는 이제 사실은 계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이재용 씨의 지금 이제 그 재산 가치가 한 8조 정도 된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8조.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이 중에서 본인이 사업해서 번 돈은 하나도 없고 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돈인데
8조의 재산을 소위 증여받으면서 낸 세금이라고 하는 달랑 16억 내고 지금 8조 재산을 지금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16억 세금 내고 8조. 8조 재산이 지금 그 이재용 부회장에서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뭐 이재용 씨가 지분 몇 퍼센트를 더 얻어서 무슨 몇 천억 혹은 1조의 이익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소위 삼성전자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업 네. 더 나아가서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지배권을 확립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단순히 지분법상의 금액상의 가치 이상을 갖는 의미를 갖는 거죠. 네. 워낙이 소위 이 지배권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는 삼성물산과 소위 그 제일모직 간에 네. 합병이 이루어지고 네. 지금 이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를 인적으로 분할해서 그러니까요. 지주회사 체제로 만들고 삼성생명을 또 인적 분할해서 지주회사 체제로 만들어서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의 지주회사를 합병함으로써 이제 완성되는 소위 지배권 확립의 마지막 단계를 밟아야 되는데 거기서 제일 핵심적인 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합병이 무산되면 네. 안 이 되는 모든 거예요. 게 이게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굉장히 국민들께서 중요해요. 네. 지난 몇 년 동안 그 이건희 회장이 이제 그 쓰러지신 다음에 네. 네.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상 이제 네. 그 경영권 행사한 지난 3년 동안 이재용 부회장이 장관이랑 무슨 뭐 면담했다 이런 얘기 기사 보신 적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장관은커녕 별로 드러난 게 없어요. 그렇죠. 그 뭐 아마 좀 대통령 행사에서 뭐 잠깐 대통령 만나는 것 예, 위에는 지금 예. 거의 뭐 정부 장관들도 안 만나는 사람인데 네. 이재용 부회장이 그 합병 주청하기 며칠 전에 홍완성 기금운용본부장을 직접 만납니다. 그 기금운용본부장은 정부 서열로 하면 몇 위 정도 됩니까? 이게 국장급 정도 되는 거죠. 예를 다시 말해서 국장급. 국민연금관리공단의 1개 이사입니다. 이사. 그렇죠. 그러니까 장관도 만나지 않는 이재용 부회장이 예. 공단의 이사급인 기금운용본부장을 만날 정도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절박한 사안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네. 그 이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이건 주총 특별결의 요건이기 때문에 보통의 과반수 의결로 되는 게 아니라 네. 3분의 2의 예.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 이미 외국인 지분을 갖고 있었던 외국인들 예, 3분의 1 정도 되는 30%가 반대하고 있었기 예. 때문에 당시 삼성물산의 주식 11%를 갖고 있었던 국민연금이 반대하면 이건 100% 부결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국민연금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따라서 이 합병이 무산되느냐 네. 통과되느냐가 달려 있는데 문제는 2015년 7월 달에 삼성물산의 합병이 있기 한 달 전 2015년 6월 달에 예. SK CNC하고 예. 주식회사 SK 간에 합병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도 똑같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SK CNC와 예. 소위 SK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예. 있는 소위 SK 주식회사 간에 예. 합병을 하는데 예. 최태원 회장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SK CNC에 유리하게 합병 부율이 책정됐다고 해서 삼성과 똑같은 문제 제기가 됐고요. 네. 그래서 그 국민연금 그 기금운용본부에서는 네.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라는 것을 통해서 네. 반대 표결을 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똑같은 사안입니다. 예, 최태원은 안 되고 이재용은 해주고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은 모 그 SK 임원은 여기서 SK와 삼성의 힘의 차이가 드러난다. 같은 SK 재벌도 같은 재벌이 아니다. 뭐 이런 그러네. 얘기를 합니다만. 진짜 재벌도 같은 재벌이 아니네요. 그렇죠. 아니 예. 재벌 재계 3위인 SK조차도 예. 국민연금의 이 객관적인 분석에 의한 의결권 예. 행사 전문위원회의 분석에 의해서 이거는 예. 합병 비율이 최태원 회장이 유리하게 돼 있어서 네. 반대한다라는 의사결정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한 달 뒤에 왜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홍완성 본부장을 만날 만큼 절박했냐면 이대로 두면 네. SK 전례로 볼 때 국민연금이 반대 표결할 것이 뻔한 결과였던 거죠. 예. 그런 점 때문에 소위 전방위적인 정말 예. 청와대와 정부와 국민연금을 상대로 한 전방위적인 로비가 예. 있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작년에 2015년도 제가 국정감사 그래요, 때 맞아요. 홍완성 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만나지 않았냐라고 예, 제가 물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이재용 부회장을 주총배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라고 실토함으로써 예. 이게 세상에 다 예, 공개가 그렇죠.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도로 전방위적인 로비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때도 제가 수차례 삼성 측에 경고했습니다. 이런 네. 식으로 이 법과 절차를 무시해서 로비를 통해서 문제를 풀면 반드시 효과를 치른다. 물론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와 있었습니다만 소위 이제 물증이라는 게 없었기 네, 때문에 네. 제가 국정감사에 그런 정도의 어떤 폭로를 하고 네. 넘어갔습니다만 그 뒤에 이제 더 큰 이런 실체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거치면 네. 국민연금이 반대 표결을 할 게 뻔하니까 아예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못하게. 그냥 예. 생략시켜 버리고 홍완선 본부장이 그냥 독단적으로 네, 결정을 한 건데 공교롭게도 예.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홍완선 본부장이 서류 면접에서 8등 했는데 네. 면접에서 그냥 점수를 그냥 왕창 만점 가까이 점수를 받아가지고 갑자기 서류 면접에서 8등했던 사람이 본부장이 됐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홍완선 본부장이 당시 정권의 실세였고 경제부처를 다 좌지우지하고 있던 최경환 부총리의 네. 고등학교 대구고 네. 동문이었던 프렌드. 거죠. 예.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느냐 또 최근에 국민연금 관계자의 증언을 통해서 당시 문용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화를 통해서 찬성하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이미 증언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미 그 당시에도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인 판단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결정한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파다하게 네. 돌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홍완선 본부장 뒤에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최순실 씨와도 연결돼서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모든 정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인 것이지 홍완선 개인의 판단이나 이런 것은 아니었다. 그런다 하더라도 이건 누군가 책임을 좀 져야 되는 문제가 아니겠어요? 예, 한 가지 짚을 대목이 있는데요. 삼성에서는 이제 저희 삼성물산의 합병이 7월 중순에 이루어지고 네. 그 다음에 대통령 면담이 그 일주일 뒤에 있고 그 다음에 정유라 씨에 대한 지원은 9월달에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미 합병이 이루어진 다음에 돈이 갔는데 그게 무슨 대가성 있는 뇌물이냐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삼성에서 뻔히 하는 거짓말을 하는 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국민들을 분노케 했던 진경준 검사장 사건이라는 걸 아마 우리 청취자께서도 그렇죠. 기억을 하실 겁니다. 현직 검사장이 넥슨이라고 하는 회사의 주식을 그냥 사실상 공짜로 받아서 그걸 팔아가지고 100억대 시세 차익을 남겨서 큰 무리가 나서 수사를 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010년도에 진경준 검사장이 한진그룹과 관련된 내사를 했는데 맞아요. 그 내사를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덮어주고 그 뒤에 처남에게 한진그룹으로 하여금 일감을 몰아주게 해서 그 처남이 100억대의 이익을 얻은 것을 가지고 사후에 내사는 먼저 종결시켜 놓고 뒤에 이익을 제공한 것을 검찰에서 제3단 뇌물공여죄로 기소한 전례가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합병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로비는 사전에 다 이루어져서 그 합병 찬성을 하게 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사후에 지불을 한다 하더라도 뇌물죄를 적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걸 갖고 시점을 가지고 뭐 얘기하는 것은 법리를 알고 있고 또 과거 판례를 알고 있는 삼성도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이거는 빠져나갈 수 없는 뇌물 공여, 뇌물 수수, 이게 이제 해당될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검찰에서 삼성이 지금은 이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선에서 동아뱅 꼬리를 자를 거냐, 도대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찬성 결정에 대해서 누가 정부 관계자에게 얘기했고 그것을 누가 홍완선 본부장에게 지시했는지 그게 안종범 수석인지 최경환 부총리인지 또 문영표 장관인지 그 지시한 사람이 누구고 누가 그걸 부탁했는지에 있어서 어느 선에서 그러면 이거를 꼬리 자르게 할 거냐, 이게 아마 삼성과 검찰 간에 가장 밀고 당기게 할 거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최근에 검찰 내부에서도 뭐 대통령까지 수사하겠다고 한 마당에 우리가 뭘 더 봐줄 게 있냐, 그냥 이재용 부회장까지 관련
된 부분이 있다면 엄정하게 다 수사해서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검찰 내부에 지금 형성돼 있고 그 점에 네. 대해서 제가 조금 기대를 해보고요. 만약에 그것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밝혀지지 못한다면 네. 특검 수사를 통해서라도 저는 진상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기식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전체를 통으로 봤을 때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되는 사람들은 그럼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재용 부회장은 책임이 없습니까? 저는 이제 뭐 이재용 부회장을 네. 포함해서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어떤 사법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네. 결국 이제 물증을 통해서만 예. 확인될 수 있는 거죠. 예.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과의 어떤 국민연금의 찬성 표결과 관련된 삼성 측의 로비를 최소한 이재용 부회장이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법률적인 위법 행위가 있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네. 검찰이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떤 경우에도 이재용 부회장 이 사건이 마무리된 다음에는 그것이 사법적인 형태이든 간에 아니면 국민들 앞에 앞서 말씀드렸던 건 국민들은 6천억의 손실을 그래요. 보지 않았습니까? 예, 예. 본인의 소위 삼성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손해를 본 상황에 대해서 정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저는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대인 이병철 회장부터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까지 이어졌던 이런 소위 비서실 구조조정본부 지금 미래전략실로 이어져 오고 있는 일종의 삼성이 권력화된 네. 소위 단순히 대기업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어떤 사법기관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청와대라든가 국회라든가 이런 데까지를 다 주물렀던 이런 어떤 실체인 이런 어떤 과거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 그걸 청산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확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의원님께서는 이제 이런 삼성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삼성은 달라질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일 이사회가 열리는데 삼성 이사회 다음에는 그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삼성전자 인적 분할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거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재용 그 부회장에게 삼성의 지배권을 강화시켜주고 또 자자손손 대대로 삼성 권력 그러니까 이른바 그 삼성 내부에 뭡니까 삼성 일가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계속 이 그룹을 끌고 가겠다 이런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닐까요? 예, 그 우리가 이제 페이스북 만든 네. 저커버그가 네. 자기 모든 재산을 다 사회 공익적으로 그렇습니다. 기여하고 자기는 자식한테 한 푼도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우리나라 재벌에게 그런 정도까지를 기대하지는 않겠습니다. 또 부시 정부 하에서 2008년 리만브라더스 사태가 나와서 이렇게 감세기가 나오니까 네. 워렌 버핏이라든가 빌 게이츠가 부자 감세에 반대한다고 얘기하고 부시가 추진했던 상속세 폐지도 반대한다. 그래요.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자본주의를 좀먹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라는 것은 새롭게 창업해서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시장이 변해야 되는데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네. 재산 가진 자가 네. 모든 걸 다 누리는 세상이 되면 자본주의 역동성이 죽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미래가 없다. 그래서 안 된다. 이런 네.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재벌들에서는 그런 소리가 안 나오죠. 지금 문제는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해서 모든 재벌의 3, 4세 승계 과정들이 지금 다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첫 번째 문제는 좋다. 어쨌든 뭐 그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났든 뭐 어쨌든 간에 네. 경영을 승계하면 세금이라도 제대로 내야 되지 않냐라는 그렇죠. 얘기를 합니다만 네. 지금 현재 이재용 씨만 지금 8조가 넘는 재산을 갖고 있고 딸인 이건희 회장의 딸인 이부진, 이서연 다 합치면 지금 10조가 넘는 지금 그 재산을 갖고 있는데 네. 낸 세금이라고 하는 게 지금 결국 이재용 부회장 16억 나머지 딸들 해봐야 지금 다들 몇 억씩 세금 내고서는 수조 원대의 지금 재산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누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희생하고 손해를 본 거냐? 국민들이 보는 거죠.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이런 어떤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희생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걸 본인이 인정하고 그 속에서 이제 새로운 정도 경영 정말 다른 것만 글로벌 스탠다드 얘기하지 말고
소위 기업의 소유 지배 구조에서라도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 다운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지금 이제 삼성의 문제의 핵심은 저는 삼성이 이제는 거대 기업을 넘어서서 한국 사회에서는 권력화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가장 권력화됐죠.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의 관계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 예를 들어서 자신들이 어떤 비즈니스상이라든가 혹은 총수일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면 법으로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법을 고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당시 김용태 간사랑 저희가 금요일 날 오후에 예. 전격적으로 합의 봐서 예. 처리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삼성의 로비를 할 틈을 안 주기 위해서 금요일 날 저녁 오후 5시에 그거를 예. 합의 보고 예.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바로 법사위에 상정해서 처리를 하려고 통과시켜야죠. 했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삼성에 정말 전방위로 예. 법사위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서 로비가 들어갔어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하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의하면 삼성의 금융계열사의 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제한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룹 인사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소위 이사 추천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추천받는 사람들을 가지고 네.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등 소위 이사의 선임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서 함부로 마음대로 인사를 할 수 없는 거죠. 없는. 바로 이런 네. 소위 자신들이 그냥 회장이 사인하면 인사하던 것을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조차도 싫어서 네. 그 법의 제정을 막겠다고 국회 법사위 와가지고 온갖 로비를 하다가 결국 제가 아주 세게 경고하고 예, 예. 금융위원장에게도 만약 이 법의 이 삼성을 통해서 저지되면 나머지 금융 관련 법안 처리 없다. 그러니까 금융위원장이 알아서 조치하시오라고 그게 해서 임종영 그렇죠. 금융위원장이었나요? 그래서 임종영 당시 금융위원장이 삼성에게 굉장히 세게 경고해서 겨우겨우 그 법이 통과됐어요. 통과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예. 소위 경영을 하면서 자신들에게 좀 걸리는 문제가 생기면 법은 새로 만들어진 법 개정은 못하게 막고 있는 법은 오히려 없애버리고 이런 식의 접근을 해서는 곤란하다. 그냥 깡패도 존재하는 아니고 말이죠. 예? 법과 제도와 질서라는 게 다 이 국가의 기본 질서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일개 기업이 말이죠. 예? 뭐 청와대고 국회고 어디고 다 다니면서 금융위원회고 어디고 다 다니면서 자기들 멋대로 막 이렇게 하도록 그냥 전부 포획되어 있는 이게 저는 너무 비정상적인. 우리 청취자들께서는 우리나라의 그 굉장히 중요한 법들 중에요. 네. 삼성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법이 있는 거 잘 모르시죠? 그런 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요. 우리나라의 모든 금융회사들이 갖고 있는 자산은 다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유일하게 예. 보험업법만 예. 시가가 아니고 취득 원가로 그 평가할 수 있게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삼성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 한번 그 우리 청취자들께서 국회 속기록을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 속기록을 지난 네. 그 작년 말에 예. 한번 보시면 그걸 지적을 해서 결국 이 법조항은 삼성생명 때문에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다른 법률처럼 다 시가 평가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할 때 금융위원장을 포함해서 여당 의원들이 아예 내놓고 맞습니다. 이건 삼성을 때문에 존재하는 법인데 이 법을 고치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되는 삼성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법 못 고칩니다라는 얘기를 아니 왜 속기되는 국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법도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 공정거래법상의 네. 소위 그 의결권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네. 그 계열 금융회사 소위 재벌 금융회사는 재벌 계열사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원칙적으로 되어 있는데 네.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사실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삼성 때문에 이 예외 조항을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삼성 때문에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이 얼마나 많은지는 네. 이거 말고도 여러 차례 여러 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국회에서 이 법을 개정하자고 하면 네. 정말 저 같은 사람만 고립돼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 국회에 들어와서 놀라운 네. 건 뭐냐면 이게 삼성 때문에 존재하는 법인데 이런 법을 왜 계속 유지해야 됩니까? 21세기에라고 얘기할 때 아예 떳떳하게 그 법 바꾸면 삼성에 부담되고
아니 글로벌 기업인 삼성한테 부담 줘가면서 왜 그러냐? 라는 이야기들을 이 사람들이 부끄러움 없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저는 여기서 언론의 기능과 역할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정말 수년 동안 마치 삼성을 건드리거나 삼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삼성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논리를 계속 설파했던 경제지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하면 아 그래 맞아 정말 삼성이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질 수 있어. 그러니까 삼성은 건드리면 안 돼라는 국민적 의식을 갖도록 만든 언론의 책임도 상당히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아 정말 그런데 지금 이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30일부터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네. 당장 또 이제 재벌 총수들이 이제 다 국정조사 증인으로 나올 텐데 언론은 또 이미 그렇게 쓰겠죠. 총수 불러다 망신 주기 조사 언제까지 할 거냐. 그로 인해서 경제 손실이 얼마다 뭐 이렇게 등등등등 이어갈 텐데 이럴 때 우리 국민들이 정확히 봐야 되는 관점, 포인트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번 이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게이트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정말 세계가 주목할 정도로 광화문 광장을 이 190만, 150만, 5주째 이 추운 날씨에도 나와 계시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해야 된다라는 마음과 함께 네. 정말 대한민국을 이제는 근본적으로 바꿔보자라고 하는 마음인 것. 아마 이번 과정을 통해서 국민이 가장 좌절하고 분노하고 계신 거는 그래도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믿어왔고 87년 6월 항쟁 이후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렇게 사적인 관계에 의해서 권력이 농단되고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또 아직도 뒤쪽에서 이런 어떤 언론과의 묵인하에서 소위 권력과 재벌이 정경유착을 하고 하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느끼시는 분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정말 근본적인 세상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위 검찰과 같은 사정기관들이 정말 이 사태를 몰랐겠습니까? 근데 소위 김기춘, 우병우 때문에 그걸 다 눈 감아주고 왔던 이 검찰 사정기관 개혁하겠다라는 마음도 드시겠지만 네. 또 한편에서 한국 경제와 관련해서 이 재벌 체제를 언제까지 이대로 가져갈 거냐. 다시 말해서 한국 경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네. 말을 얘기합니다. 한국 경제가 그 실적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 그 저평가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재벌 체제, 재벌 총수의 오너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제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전과가 있습니다. 별이 2개입니다. 전과. 네, 그런데 한번 국민들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재벌 총수 중에서 전과자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전과가 있죠. 전과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네. 저보다 센 별이 전과. 많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전 세계에요. 그런데 이렇게 재벌의 총수들 중에서 전과자가 아닌 나라가 전과자가 아닌 사람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나라도 없지만 이렇게 재벌 총수들이 다 전과자인데 수십 년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도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요. 그 분식회계 사건이나 이런 이제 소위 반시장 범죄가 나면 이게 반시장 범죄라고 해서 완전 시장에서 퇴출시켜 버립니다. 월드컵 회장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무려 72세였는데 징역 3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감옥 안에서 가시라는 얘기인 거죠. 예. 영원히 시장에서 퇴출시켜 버리는 거 싫어하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는 재벌 총수들이 다 그것도 배임, 횡령과 같은 전형적인 반시장 범죄를 하고도 경영권을 오잖아요. 다시 복귀해서 행사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재벌의 투명성, 경영의 투명성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대한민국 기업들이 실적에 비해서 디스카운트돼서 저평가돼 있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국제 신인도, 국가의 어떤 경제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인 거죠. 이런 불법 행위를 하는데 봐주고 넘어가는 것이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일인 건지 아니면 이런 불법 행위, 재벌 총수들의 이런 불법 행위가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신인도를 높이는 길인지를 이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경제와 국가 신인도를 고려해서 재벌 총수들이 불법 행위해도 집행유예로 봐주고 또 복귀하면 다시 경영 일선에 복귀하도록 허용할 거냐. 이게 지난 수십 년간 반복된 일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 그래서 좋다. 다이아몬드 수저 물고 태어나서 집안의 경영권과 재산 승계도 좋은데 다만 불법 행위하면 네. 야구방망이로 월급 달라고 하니까 두들겨 패고 직원 운전하는데 운전 자기 마음대로 안 한다고 뒷좌석에 앉아서 운전기사 뒤통수 때리고 네. 돈 횡령해가지고서는 불법적으로 안 되는 일 권력에다가 돈 갖다 줘가지고 문제 해결하고 이런 행태들 이제는 국민들이 용납해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저는 언론과 경제지도 이런 구조화에서 4차 산업혁명이 논의되고 있는 이 마당에 대한민국 재벌과 한국 경제 미래가 있겠냐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하야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네. 정말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부패공화국으로 이끌어왔던 이 날것은 기득권 구조, 특혜와 특권 구조에 대해서 일대 정말 대한민국을 개조하는 수준에서의 어떤 변화와 혁신을 이제 우리가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 신경민 의원의 경우에는 시스템 탄핵이 필요하다. 지금 국회도 사실은 재벌의 포로가 되어서 할 말 안 하고 오히려 아니 인식 자체가 뭐가 문제냐 뭐 이런 식으로 굳어져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다 따져보고 해야 될 텐데요. 문제는 이제 이번 주 금요일 12월 2일이죠. 탄핵 가결 전망은 좀 어떻게 하세요? 저는 뭐 국민의 여론을 본다면 네. 통과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통과될 거라고는 기대합니다만 다만 우리 네. 국민들께서 뭐 새누리당 의원들이 과연 이걸 어떻게 반대하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는 솔직히 불안하고 지금 우상호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팀들이 지금 이제 다각도로 접촉하면서 이제 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무기명 투표거든요. 무기명,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표결에 들어갔을 때 네. 바깥으로는 찬성하겠다고 해놓고 네. 실제로 반대 표결을 할지도 모를 가능성이 상당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저희 야당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12월 2일 날 이게 부결된다면 정말 지도부부터 책임지고 총사퇴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고요. 그런 점에서 12월 2일 날 만약에 탄핵안이 상정되어진다면 정말 새누리당 의원들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이 있는 지역구 우리 유권자 주민들께서 네. 12월 1일 2일만큼은 정말 전화가 불통될 정도로 네.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반대하면 안 된다. 반드시 찬성 투표해라라고 하는 유권자의 명령을 전달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불안한 마음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그 야당 전략가시기 때문에 이제 삼성 얘기를 50분 동안 해서 이제는 남은 시간 짧게 남긴 했지만 정치 과정 얘기를 좀 여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의원님께서 당부를 좀 하셨어요. 12월 1일과 2일 새누리당 지역구에서 팟짱 함께 하시는 분들 전화통이 마비될 정도로 전화해서 탄핵 가결 당신들 만들어라. 안 그러면 다음 총선에서 국물도 없다. 이런 말씀을 꼭 주시라. 유권자의 명령, 주권자의 명령을 반드시 행사하시라라는 저희가 말씀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12월 2일 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네. 12월 2일 뒤에 지금 외우 나가려고 하는 새누리당 의원들도 있습니다. 왜 자꾸 12월 9일로 얘기를 그래서 합니까? 저희가 지금 조선일보 등 네. 보수 언론들이 자꾸 12월 9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요. 예. 12월 2일로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추진하려고 하고 지난번 우상호 대표가 아예 날짜를 박아버린 예. 이유는 12월 2일 날은 예산안을 표결하는 날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출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건 뭐냐면 새누리당 의원 중에 이 탄핵안에 찬성한다고 해놓고 사실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으면 이 그 탄핵안 표결은 출석 의원의 3분의 2가 아니고 제적 의원의 3분의 2이기 때문에 무조건 200표를 모아야 됩니다. 근데 친박계에서는 아마 퇴장 전술을 쓸 가능성이 있어서 200명 이상의 의원이 본회의장에 출석해야 되는 부담이 있어서 12월 9일로 가게 되면 2일 날 예산을 처리한 뒤에 의원들이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고 12월 9일 날은 국회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 당에서는
핑계를 댈 수 없는 12월 2일 날 예산안을 처리하는 그날 반드시 탄핵안을 의결하겠다. 그런 것 때문에 지난주부터 바짝 탄핵 소추안 준비도 네. 세게 하고 있는 예. 거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새누리당이 자꾸 12월 9일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 와중에도 지금 네. 이제 사실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박만이 아니고 친박에서조차도 저희 당 지도부나 저희 당 쪽에 개헌에 찬성하면 그러니까요. 조건. 예, 탄핵에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예. 개헌을 매개로 한 물밑 거래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단호하게 안 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를 다른 어떤 정치적 사안과도 거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럼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 매우 단호하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뭐 정진석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계속 지금 12월 9일을 얘기하는 이유 혹은 예. 정진석 원내대표는 12월 9일이 아니라 그 뒤에 하자라고 하자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탄핵안 투표를 계속 뒤로 지연시켜 놓고 예. 탄핵안을 가결시키기 위한 조건으로 계속 개헌 얘기를 꺼내서 결국은 탄핵안은 통과되더라도 개헌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얻어내서 네. 개헌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네. 소위 개헌을 매개로 해서 네. 소위 박근혜 대통령과 차별화된 비박계가 야당 일부와 연합해서 연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정권을 연장해 보겠다. 이게 이제 소위 새누리당 일각이 갖고 있는 소위 노림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탄핵과 개헌을 연계시켜서 네. 저희 당의 어떤 개헌 문제에 대한 어떤 그 동의를 네. 얻어내게 만들어서 예. 대통령은 탄핵되더라도 정권은 재창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겠다. 이게 사실은 친박과 비박 모두가 공통된 것이고 그래서 국민의당도 스탠스가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박지원 원내대표의 경우에도 개헌에 대해서는 약간 여지를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지금 네. 계속 그 개헌 문제라든가 네. 또 국회 추천 총리를 해야 된다. 그렇죠. 개헌 반대하지 예. 말고 국회 추천 총리 하자라고 예. 얘기를 합니다만 예. 바로 그것이 지금 새누리당에서 물밑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물밑 네. 거래의 내용들이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 당은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고 개헌 문제가 됐든 또 이 총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는 네. 논의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탄핵 문제를 정리해 놓고 네. 그 다음 단계에 대통령이 하야하는 문제가 예. 본격화돼서 예. 대통령이 하야 의사를 보인다면 예. 그때 가서 논의할 문제이지 예. 이 탄핵 문제와 다른 어떤 사안도 거래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예.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여쭤볼게요. 우선 이제 12월 2일로 아예 상정을 하고 탄핵이 되면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을까요? 전망을 할 수는 없다. 불안하다. 저는 뭐 국민의 여론에 예. 의해서 예. 가결될 거라고 51% 생각합니다만 네. 소위 200명 의결 정족수를 못 채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2월 2일에. 예, 왜냐하면 그 저희 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지금 네. 정의당, 국민의당 또 야권 성향의 무소속을 다 합쳐봐야 지금 네. 그 171명이기 그렇죠. 때문에 최소한 새누리당 의원 29명 이상이 동의를 본회의장에 참석해서 찬성 투표를 해줘야 되는 네.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공개적으로 찬성 투표하겠다, 반드시 참석해서 찬성 투표하겠다라고 하는 네. 사람이 채 10명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30명 이상이다, 40명 이상이다라고 하는 거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언론에다 하고 있을 뿐, 그렇죠. 얘기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이 탄핵 소추안 발의에 같이 동참해서 서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런 점에서 진정성이 없다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네요. 비박계가 이야기하는 한 40명 확보했다라는 말도 네. 사실은 믿을 수 없는 거죠. 뻥카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게 부결됐을 때 네. 결국은 실제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하거나 혹은 찬성 투표를 안 해서 부결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 국민이나 언론은 예. 여야를 싸잡아서 비판할 비판하겠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새누리당이야 지금 뭐 욕 먹을 대로 먹고 있는데 욕 좀 더 먹는다고 해서 별 차이 없다. 별 차이 없고 예. 그러나 야당은 같이 싸잡아서 욕 먹게 되면 물타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정략적으로 보면 탄핵안을 가결할 듯이 해놓고 네. 부결되면 예. 오히려 새누리당 입장에서 유리한 국면이 될 수도 있죠. 그런 점 때문에 지금 그 우상호 원내대표나 저희 당에서 계속 낙관할 수 없다. 그러나 국민 여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 최대한 개별 접촉을 통해서 확보하겠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 김용태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도 새누리당에 탈당한 네, 김용태 네. 의원도 얘기를 합니다만 떳떳하게 공개 표명해라. 그래서 네. 우리 청취자들, 네티즌들 또 네. 유권자들께서 예. 자기가 살고 계신 동네인 지역구. 지역구의 예. 새누리당 의원에게는 탄핵 문제에 대한 찬반 여부를 공개적으로 표명할 것을 저는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정말 지역구에서 우리 국민들이 190만 촛불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구 의원들한테 전화하셔서 당신 탄핵에 대한 입장이 뭐냐. 그래서 공개를 좀 네. 할 수 있게 우리 동네 암흑에는 찬성이란다 반대란다라는 것들을 SNS를 통해서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걸 취합을 좀 해서 맞습니다. 견적을 좀 내야 되겠네요. 그래서 뭉뚱그레 하지 마시고 네. 최소한 새누리당 내 비박계 의원 한 3, 40명 명단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 한 명 한 명을 상대로 해서 예. 입장을 밝히라고 예. 계속 트위터나 페북이나 뭐 전화를 통해서 계속 요청을 해서 네. 그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표명을 하는 사람들을 네. 따로 모으고 예. 계속 답변하지 않는 사람은 예. 답변하라고 요구를 해야죠. 답변을 안 하고 있다라고 예. 하는 걸 계속 공개적으로 예. 지적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 지금 근데 그리고 정말, 저 12월 2일 날 금요일 날은 예. 그 만약 상정되는 게 된다면 예. 그렇다면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촛불을 광화문이 아니고 국회 예. 앞에서 드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지금 긴급 공지해야 되겠는데 12월 2일 날 촛불 집회를 LED로 준비하셔가지고 김진태 의원 자꾸 꺼진다 그러니까 LED로 준비하셔서 국회 앞에서 촛불을 좀 긴급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저는 좀 이렇게 서글픈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까지 드러난 이 소위 이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게 정말 창피한 정도예요. 그렇죠.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지경인데 이게 나라냐? 이게 정말 국민의 나라냐. 마음이죠. 아니 이게 네. 정말 너무 창피한 이 와중에도 국회에 의원들이라는 분들이 그래도 나라를 걱정해서 국회의원씩이나 됐다는 분들이 자기 입장에서 이게 유불리를 따진다. 저는 그러면서 정치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물론 저는 우리 저 새누리당의 김용태 탈당한 네. 김용태 예. 의원이라든가 황영철 의원 예. 뭐 또 이런 분들이 그 광화문에도 나오고 네. 이러면서 그분들의 경우에 정말 부끄럽다라고 네. 하는 이야기들의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분들이 저는 탄핵안에 찬성 투표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 와중에도 불구하고 정말 새누리당 내에서 반성과 참여를 하는 일부 의원들이 있는 반면에 이 와중에도 정치적 계산을 해서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과 차별화하면서 개헌을 매개로 정계 개편을 해서 연정 방식으로라도 권력을 연장해 볼 수 없을까를 계속 소위 통박 불려가면서 그러니까요. 계산하고 그 와중에 이 소위 탄핵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그것을 위한 어떤 정치적 거래를 제한하고 이런 행태는 정말 네.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저는 생각이 분명하고요. 네. 그 과정에서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보시면서 판단하고 심판하고 네. 평가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가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한 다음에 그 이튿날 바로 총선은 출마해야 되겠다라고 입장을 번복했어요. 내각제로 개헌이 만약에 되면 실권이 없는 대통령보다 총리나 또 총리를 이원 통해서 집정제 그렇죠. 하에서의 뭐 예를 들면 이번은 이제 야당 턴이니까 네, 하고. 대통령은 뭐 야당에 누가 하더라도 네. 총리는 자기가 하겠다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요. 하시는 예.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치적 꼼수를 자꾸 부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용납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정말 진정성이 결여된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잘 기억해 두셨다가 총선 때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과정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넘었지만 좀 여쭤볼게요. 일단 그러면 탄핵을 하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정지됩니다. 예, 바로 정지가 되면 대통령은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관저에 유폐되는 거죠. 그분은 원래 관절 좋아하세요. 관절 잘 나오질 않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 정치적으로는 예. 옛날 이제 왕조 시대로 얘기하면 네. 이제 그 왕이 유폐되는 거하고 예. 똑같은 건데 유폐되는 건데 예. 박근혜 대통령 워낙에 관저에 계셔서 본인이 예. 유폐됐다는 생각을 안 하실까봐 네. 그럴 텐데 어쨌든 유폐가 되는 거고요. 그거고. 관저에 계셔야 되는 거고 모든 권한은 총리 총리에게 권한. 갑니다만 예. 그러면 2004년도 네.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그 당시 고건 네. 권한대행이 보여준 태도이기도 하고 고건 그 당시 권한대행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황교안 총리가 마치 대통령처럼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헌재에서의 결정이 날 때까지 네. 국정을 관리하고 있는 새로 무슨 일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네.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수준에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보통 탄핵안이 의결됐을 때 한 몇 달 네. 동안 예. 이 소위 대응을 하는 총리가 네. 해줘야 될 역할인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국회에서 의결이 되면 헌법재판소가 제일 중요한 거죠. 아시다시피 지금 9명입니다만 네.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소장이 1월 말에 지금 이제 그렇죠. 그만두기 때고요. 또 3월달에 이정미 재판관이 또 그만두기 때문에 예. 늦어도 최소한 이정미 재판관이 사임하기 전인 3월까지는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네. 그거는 단순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어떤 사임만이 아니고 네. 언제까지 이 혼란스러운 국정 상황을 지속할 거냐라고 하는 점에서는 어제 그 새누리당 출신의 국회의장까지를 포함한 그 여야 원로 중진들도 네. 모여서 4월에는 대통령이 물러나서 5, 6월에는 이제 선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이제 그게 대통령이 그렇게 하든 아니면 3월달에 탄핵이 헌재에서 결정이 되면 2달 뒤에 선거를 하니까 예. 5월 말이나 내지는 6월달에 이제 대선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이제 대체로 5, 6월달에는 대선을 하는 것이 대선을 치러서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키는 그래서 지금의 국정 혼란 상태를 네. 6개월 이상 연장해서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게 대체로 여야 혹은 진보 보수를 떠나서 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들을 헌재에서 충분히 고려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국민들께서 헌재에게 신속한 결정을 사실은 사실관계라는 게 너무 다 그러니까요. 많이 드러나 있고 예. 지금 이제 검찰이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알려진 대로 너무나 많은 정호성 네, 비서관 부속실장의 녹음 파일이라든가 또 안정범 수석의 어떤 다이어리라든가 이런 거에 너무 깨알같이 다 기록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헌재가 심판하는 과정에서 그 증거물들을 확인해서 신속히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검사들이 놀랐다는 거잖아요. 정호성의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스스로 결정을 못하고 전부 최순실 씨한테 의탁을 했을까 정말 기가 막히다라는 얘기가 오늘 이제 몇몇 조간에 보도가 좀 됐습니다. 이 정도인데도 우리 정치권에서 탄핵안을 가결시키지 못한다면 그 자체로 촛불이 이제는 갈 데가 너무 많네요. 국회도 가야 되고 삼성도 가야 되고 촛불이 제일 바빠요. 근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게 주말을 헌납해야 됩니까? 이제는 진짜 주말에 아이들하고 놀고도 싶고 편안하게 좀 여유를 좀 갖고 싶은데 매주 우리 국민들 촛불 집회 나오느라고 사실은 고단합니다. 정치가 이제는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좀 드리면서요. 끝으로 시간이 이제 너무 늦어가지고요. 한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매주 촛불 집회하면서 또 경쾌하게 즐겁게 문화축제로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창피하고 특히 이제 해외에서 우리를 보는 조롱, 특히 일본의 모든 무슨 연애 오락 프로그램 전부 희화화돼서 대한민국 대통령 최순실 이렇게 보도가 좀 되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저는 결국은 하야를 하든 아니면 탄핵에 의해서든 물러나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과정이 어떠하든 간에. 네. 다만 그것은 끝이 아니고 시작일 뿐이고요. 이걸 계기로 정말 수십 년간 지속되었던 대한민국의 기득권 구조, 반칙과 특권과 특혜의 이 구조만큼 확실히 뜯어고쳐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개조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고 그것의 핵심적인 부분은 검찰을 포함한 이런 권력기관의 변화,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 재벌 체제의 변화가 대한민국 개조의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국민 여러분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권력기관과 재벌을 개혁함으로써 국민들이 더불어 함께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이제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 말씀드리시고 두 번째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정치권이 정치가 문제를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게도 정치의 역량이 그 정도가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 탄핵결의 이후에도 아마 개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노림수를 통해서 새로운 정치권의 이어집산을 통해서 현재의 구조를 포장만 바꾸고 그대로 다시 연장하고자 하는 정치권 내에 다양한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결국 그러한 어떤 음모적인 혹은 야합적인 이런 행태들을 막을 수 있는 힘 역시 국민들에게 있기 때문에 부끄럽게도 정치권이 못하는 상황이어서 여전히 국민들께서
매주까지는 아니어도 새로운 대한민국이 탄생할 때까지 촛불을 드셨던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 나라는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촛불을, 주인은 국민이니까요. 예, 국민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갑자기 든 생각, 만약에 탄핵 과정에 대통령이 하야 입장을 밝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뭐 하야가 되는 하야가 거겠죠. 되는 네. 건가요? 그럼 탄핵 과정은 종결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제일 빠른 길은 대통령의 하야군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촛불을 더 높이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